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시력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여기 의사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은 캐나다 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한국에 간 후 믿기지 않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 사는 35살 여성 제시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내 눈앞의 풍경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잘 보인다는 것에 감사를 느끼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당연히 사물들이 보이고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는 삶을 쭉 살아오신 분들은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시력을 잃어보지 않은 분들은 오늘의 이런 상황들이 당연하기 때문에 감사함을 미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시력을 잃을 뻔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이렇게 제가 직접 모니터를 보며 타자를 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행복합니다. 제게 이런 행복감을 안겨준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눈 때문에 큰 고생을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눈앞에 벌레가 둥둥 떠다니는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가만히 앞을 보고 있으면 벌레들이 계속 동동 떠다녔는데 철없던 시절이라 그냥 좀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죠. 눈앞에 떠다니는 벌레를 세어보며 지루한 수업을 참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는 불빛이 좀 깜빡이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밝은 빛이 계속 깜빡이는데 저는 제 안경 탓인 줄 알았어요. 시력이 좋지 않아 두꺼운 안경을 쓰고 다녔는데 안경알을 제대로 닦지 않아 앞이 좀 더럽게 보이나? 근데 왜 안경알을 닦아도 계속 눈앞이 지저분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혼자 눈을 열심히 비벼도 보고 안경도 미친 듯이 닦아보며 갸우뚱거리던 어느 날 엄마가 제 모습을 보고 너 왜 그러냐고 하셨죠. 제 증상을 이야기하니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패밀리 닥터에게 갔죠. 왜 바로 안과에 가지 않았는지 의아하셨을 텐데요. 캐나다에서는 한국처럼 바로 안과를 갈 수 없거든요. 패밀리 닥터에게 먼저 가서 확인을 받고 소견서를 받아야 안과 전문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캐나다답게 바로 안과 의사를 볼 순 없고 대기는 기본이죠. 긴급한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안과 의사를 만날 수 있지만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당시에 제 상황이 위급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우선 패밀리 닥터를 만나러 갔던 것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패밀리 닥터는 제게 휴대폰 화면이나 컴퓨터 화면을 많이 보냐며 적당히 보라고 했습니다.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은 비문증이라는 건데 비문증은 없앨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평상시 휴대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많이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작 초등학생이 뭘 얼마나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싶은데 어쨌든 의사의 말이니까 저와 엄마는 그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엄마에게 잔소리도 좀 들었죠. 눈이 좋지 않아 한 번 안경을 맞출 때마다 $600, 그러니까 56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깨지는데 눈 관리를 잘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눈앞에 벌레가 떠다닐 정도로 휴대폰 게임을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억울했지만 수긍을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눈 관리란 걸 엄마랑 해보았습니다. 눈앞에 떠다니는 벌레들은 도무지 나아질 줄은 몰랐지만 패밀리 닥터가 이건 없앨 수 없는 것이라고 했으니 전 이 벌레들을 그냥 최대한 의식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칠판에 쓰는 글씨가 꼬불꼬불 물결이 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저렇게 쓰실 리 없잖아요. 손에 있던 연필을 들어본 순간 저는 어린 나이지만 뭔가 큰일이 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연필이 심하게 휘어져 보였거든요. 저는 이날 급하게 응급으로 안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죠. 망막박리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3개월 정도 되었고 수정체 안에 액체가 흘러나왔으며 망막이 찢어진 채로 굳어있다고요. 실명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수술을 했죠.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거울을 봤더니 눈동자 주변에 스테플러 같은 것이 박혀 있었는데 정말 기절해버리고 싶었거든요. 나중에 실밥을 뺄 때도 너무 아팠고요. 그래도 다행히 회복이 되었고 저는 어느샌가 제가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살아갔죠.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공을 택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멋진 남자친구도 만났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멋진 사내 커플이었습니다. 3년째 연애를 하며 남자친구에 대한 신뢰도도 올라갔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저는 이제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남자친구가 제게 멋진 프로포즈를 해주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반지, 나를 바라보는 사랑 가득한 눈빛, 그리고 모두가 부러워하며 쳐주던 박수 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세상에서 저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죠.
그런데 불행은 가장 행복할 때 찾아온다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한치 앞을 몰랐던 저는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제게 불행이 다가올 줄 생각도 못했죠. 근무를 하던 중 어느 순간부터 눈이 침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눈을 몇 번을 비비고 안경을 닦았다 껴도 계속 뭔가 흐릿했죠. 점심시간이 되어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데도 이상하게 빛 번짐이 심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죠.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결국 제가 사는 지역에서 꽤 큰 병원에 예약하고 찾아갔는데요. 그런데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뭔가 내 눈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하는 불안감이 들어 몸을 떨었습니다. 눈앞은 자꾸 흐릿해져 갔습니다. 저는 점점 히스테리컬해져 갔죠. 그리고 얼마 후 병원으로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어요. 그런데 의사의 표정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의사의 표정 그리고 자꾸만 흐릿해져가는 제 눈앞. 결과를 듣지 않아도 아주 안 좋은 결과가 그려지더라고요. 그 안 좋은 예감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오래전에 수술했던 오른쪽 눈도 문제인데 왼쪽 눈에 망막열공이 새롭게 발생을 했다고 했습니다. 망막이 몹시 해져 있다고 언제 찢어질지 모른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실명에 이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사의 그 말에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니요. 가까스로 정신을 겨우 차리고 다시 의사의 말에 집중했어요. 의사는 이후에도 더 심각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재수술이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지금 우리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의사에게 반문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실명이 되어야 하는 거냐고요. 의사는 이 재수술은 위험성도 있고 한다고 해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다니 어이가 없었죠. 정말 막막했습니다.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눈물이 안 나왔던 이유를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불운을 넘어섰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꾸 눈앞이 흐려져서 직장도 당연히 그만두었고요. 일상생활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가슴 아팠던 건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던 제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력이 회복될 여지가 없다고 하자 저에게 냉정하게 이별을 통보하더군요. 저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이인데 모든 게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그때는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는데 갑자기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달리는 차에 뛰어들어 버렸죠. 다행히 차가 급정거를 하며 저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요. 차에서 어떤 한국 남자가 놀라 뛰어내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제일 먼저 들린 건 한국 남자의 안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 묻더라고요. 따스한 목소리여서 그랬을까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제게 닥친 불행을 줄줄 이야기했습니다.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준 한국 남자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한국에 가볼 생각을 왜 안 했나요? 한국이라니? 한국이라는 나라는 알고는 있어도 제가 가볼 생각을 한 적은 없던 나라였습니다. 제게는 별 존재감이 없는 그저 그런 나라였죠. 제게 닥친 불행과 한국이 대체 무슨 상관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남성은 제가 안타까웠던지 저를 붙잡고 계속 설명을 하더라고요. 캐나다는 의료 수준이 한국에 비하면 한참 낙후되어 있다고요. 캐나다가 공공의료가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그 때문에 실력 있는 의료진은 돈을 많이 벌 수 없어 수입을 위해 다른 나라로 간다면서요. 경쟁이 없으니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되어 있어 쓰는 검사기계나 수술기계도 다 옛날 것들이라나요. 캐나다 의료를 이렇게 욕하다니 제 조국을 욕하는 이 남자가 솔직히 좀 불쾌했지만 너무나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에 서서히 마음이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캐나다에선 아무런 희망이 없었으니까요. 한국은 너무 멀고 생소한 나라였는데 때마침 한국 남자분이 한국으로 갈 일이 있으니 자기와 함께 가면 좋겠다고 해서 용기도 났고요.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든든하고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제게 있어서 이 한국행은 일종의 도박이었죠. 한국에 가면서 제일 걱정되었던 건 의사소통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영어가 잘 통하지 않으면 곤란할 테니까요. 하지만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을 때 유창한 영어로 안내해주시는 택시기사님을 보고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사람들도 영어를 대부분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한국의 평균적인 교육 수준이 매우 높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이 정도면 병원에서의 의사소통은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싶어 믿음이 갔습니다. 호텔의 직원들도 모두 밝고 활기찼죠.
기대와 불안함을 절반씩 가지고 한국에 도착했던 전 밝고 활기찬 한국의 모습에 어느 정도 안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약한 진료일에 맞춰 저는 유명하다는 안과를 찾아갔습니다. 추천을 받고 찾아간 곳이지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대학병원도 아닌데 여기서 수술이 될까 싶었죠. 그런데 유창한 영어로 제 수술 이력을 확인하고 꼼꼼히 검진을 하는 모습에 신뢰도가 확 올라갔습니다. 캐나다 의사들에 비해 굉장히 성의 있고 친절했죠. 환자가 귀찮은 듯한 의사들만 보다가 너무 친절한 의사를 보니 적응이 도통 안 되더라고요. 꼼꼼한 진료가 끝나고 바로 결과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어진 의사 선생님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를 진료한 의사 선생님은 이전에 캐나다에서 수술을 잘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박리가 잘 메꿔지지 않았다고요. 이렇게 수준 떨어지게 수술을 하다니 한국에서 이렇게 수술을 하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한다면서 혀를 차더군요. 제 눈은 사후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입원 기간을 길게 잡고 케어를 해주지 않거든요. 나라 예산을 쓰기 때문에 정말 죽지 않을 만큼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캐나다에 성의 없는 의료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 눈은 고칠 수 있냐고 물어봤죠. 한국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까다로운 케이스임은 분명하지만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에서는 가능한데 캐나다에서는 안 된다니. 너무나 단정적인 어조로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고 말하던 의사 얼굴이 떠오르며 달려가 멱살이라도 잡고 싶더군요. 제가 화가 난 것을 눈치챈 의사는 다시 한번 차분한 말로 저를 달래고 안심시켰습니다. 먼 길을 찾아와 주셨으니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하며 한국에서 이 정도는 까다롭긴 하지만 못할 수술이 아니라고 저를 안심시켜줬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왠지 새로운 희망이 생겼고 저는 정식으로 절차를 밟고 수술을 받게 되었죠. 한국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저는 2주가량 입원을 하며 이것이 바로 선진국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던 섬세한 케어는 물론 의료진들의 상냥함과 꼼꼼함 그리고 완벽한 사후 관리까지 매 순간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시력을 되찾고 본 한국 병원은 캐나다의 대학병원 이상이었고요. 감히 비교를 한다는 것이 한국 병원에 미안할 정도로 규모와 시설 그리고 의료진들의 수준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였습니다. 알고 보니 캐나다 사람들이 캐나다의 무상의료를 포기하고 한국에 전혀 연구가 없어도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내도 한국의 뛰어난 선진 의술과 빠른 치료, 섬세한 케어에 훨씬 만족한다고요. 캐나다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무상의료라고는 하지만 응급환자나 말기 환자가 아니라면 이용도 너무 불편하고 대기 시간이 길어서 캐나다인들끼리는 자조적인 농담으로 의사를 기다리다가 죽거나 기다리다가 자연 치유된다는 말을 하거든요. 저는 모든 나라들이 다 이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첨단 의료 시스템을 갖춘 선진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뒤늦게라도 한국을 알게 되어 이렇게 시력을 되찾을 수 있던 것이 감사했고요. 성공적인 수술과 회복 기간을 거쳐 퇴원이 다가오던 때 저는 또 한 번 크게 놀란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경을 맞출 때였는데요. 돌아갈 비행기를 예매해야 해서 간호사분에게 한국에서는 안경을 맞추고 받으려면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봤는데 간호사분은 의아한 얼굴로 오래 걸려도 30분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30분이요? 2주가 아니라 30분? 캐나다에서는 안경 하나 맞추는데 넉넉 잡아 2주일은 잡아야 하거든요. 시력 검사를 위해 거만이를 만나고 안경을 맞추고 안경을 찾기 위해 방문해야 하니 방문만 최소 3번을 해야 하고요. 한국은 뭐든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더군요. 간호사분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찾아갔던 안경점은 정말 환상적인 곳이었습니다. 시력 검사 후 바로 안경을 제작해서 쓰고 갈 수 있게 해주었는데 20분도 채 걸리지 않았거든요. 잠깐 이 음료수 마시며 계세요 하고 돌아선 직원분은 제가 음료수를 다 마시기도 전에 완성해 주었죠. 마법사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이런 일이 정말 마법 맞거든요. 게다가 가격 역시도 놀랍게 저렴했죠. 캐나다에서는 눈 검사만 해도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안경을 정말 싸게 맞춰도 최소 200달러, 그러니까 19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비싼 데다가 느려 터진 캐나다와 한국이 비교가 되며 저는 캐나다의 후진성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에서의 놀라운 경험을 안고 시력을 되찾은 전 캐나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혼자 돌아가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요. 누구냐고요? 바로 제게 한국으로 갈 것을 권유해준 진우 씨입니다. 되찾은 시력과 함께 저는 사랑도 새로 찾게 되었거든요.
절망감에 빠져 세상을 버릴 결심을 했던 제게 운명처럼 다가와준 진우 씨와 함께 저는 설레는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눈과 사랑을 가져다준 한국을 저는 제2의 조국으로 삼기로 했는데요. 저를 다시 살게 한 한국과 한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편지를 통해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오늘은 한국의 의술과 선진 시스템 덕에 시력을 되찾고 사랑도 찾은 캐나다 여성의 사연이었는데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